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 좀 기분 탓일까요? 사건도 사고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정치 뉴스 일색이지만 그 와중에 좀 눈에 띄는 사건도 좀 선고도 있더라고요. 황 변호사님도 이 코너 맡으신 이후에 사회 이슈들에 좀 관심이 더 가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매주 생생법률쇼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문과 뉴스를 열심히 보면서 이 주에는 어떤 토픽을 작가님께서 꼽으실까 늘 맞추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늘 대본을 받아보면 전 하나도 못 맞추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워낙에 많이 잘 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뭔가 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 방송은 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생생 코멘트 시간입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말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입니다. 양육비 알아서 벌어. 이혼 후에 어떤 좀 10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배드파더,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어요. 전 배우자에게 거지냐? 양육비 알아서 벌어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변호사님 좀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예, 여기에서 주인공분은 여성 김 씨입니다. 김 씨는 2013년 둘째를 임신 중인 상태에서 집을 나간 친부 박 씨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이후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네요. 김 씨는 이혼 과정에서 남편에게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를 달라고 정정당당히 요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인 박 씨는 너가 거지냐? 양육비는 앞으로 너가 알아서 해라 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박 씨를 상대로 갖가지 법률적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들인데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재산명시 신청, 감치명령 신청까지 모든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서 법률적 수단을 다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2022년 12월 박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죠.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이 된 것이었죠. 즉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 당시 김 씨가 받지 못했던 양육비는 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은 시작이 되었고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박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은 맞다, 인정한다, 사실 인정하지만 자신은 현재 가진 재산이 없다, 그리고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당히 거짓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김 씨가 제출했습니다. 바로 박 씨가 당시에 일했던 현장, 그 공사 현장에 가서 출근 기록을 떼왔습니다. 일을 하지 못했다는 박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다라는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요. 예, 김 씨는 2023년도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직접 앞서 나가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스스로 삭발 시위까지 감행했고 이러한 김 씨를 응원하는 시민 2만여 명의 엄벌 탄원서도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출근을 해서 굴삭기 기사로 좀 일했었던 남편이 출근 기록 나 출근한 적 없고 나 직업을 잃었다 거짓말까지 법원에서 했어요.
이혼 후 양육비 주지 않아서 좀 문제 많이 생기는데 이번 판결이 특히 주목을 좀 받는 이유가 있어요, 변호사님. 양육비 사례 중에 미지급자에게 어떤 실형이 나온 판결, 형사처벌에서 실형이 나온 판결은 좀 처음이라고요, 이게. 예, 이 남성은 40대 남성으로서 처음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양육비 미이행, 미지급 사건 가운데 네. 실형이 선고된 건은 바로 이번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양형 선고가 실형인 만큼 법관의 판단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기추가 주목이 되었는데 실형 선고를 했던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피고인은 이제 피고인 됐습니다.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지불해야 할 미성년자 부양 의무를 10년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10년. 이로써 1억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내내 자신은 일을 하지 못했고 급여가 없었다라고 하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온갖 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하는 고통도 겪었다는 거죠. 양육비 이행명령 청구 등등의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던 부분도 굉장한 큰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뭐 아내분도 뭐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또 했었어야만 해서 좀 불필요하게 불편함을 좀 겪었을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좀 어린 자녀들의 어떤 생존과도 좀 직결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양육비 미지급 관련돼서 지금까지 실형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뭐 우리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것들을 단순한 어떤 채무로 볼 것이 아니라 아동 학대와 방임이라는 좀 전제하에서 처벌 수위를 좀 높였다라는 좀 의견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번 실형 선고가 좀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 대한 어떤 다른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 대한 영향을 좀 줄까요,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 국내 양육비 미지급률을 확인하면 예. 깜짝 놀라죠. 얼마죠? 양육비 미지급률은 무려 80%에 육박하고 80%요. 그 중에서도 미혼모나 미혼 부인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양육비율이 92%에 달한다고 아이고. 하니 거의 대부분은 양육비는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왜 아닌가라는 책임을 지지 말이 않는 걸까, 나오는 자기가 거죠. 한 거를? 외면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 안 보고 사니까 내가 면접 교섭도 이행을 하지 못하는데 양육비 네. 지급 의무는 없다라고 편리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미지급 사유 중 대표적인 거는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즉 네. 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제대로 된 소득이 없다. 네. 그러한 이야기는 아주 잦은 항변이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이행법이 새로이 개정이 되었죠. 바로 네. 3년 전이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드파더스 모임, 즉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대표 구본창 대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부모에 대한 무엇보다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것에 불과하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채권 채무의 불이행 문제가 분명히 아니고 네. 아동에 대한 학대, 나아가 아동에 대한 방임에 이를 정도이므로 이것은 분명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형사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명쾌해 주는 것은 국가가 양육비는 이행하지 않아도 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과 틀릴 바가 뭐냐라고 분명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양육비 미이행 경우에도 실형 선고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법원이 알렸고 앞으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 개선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네. 양육비 문제가 지금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돼서 법까지 좀 개정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는 상황까지 왔는데 아까 미지급률이 80%, 92% 이런 부분 들어보니까 양육비 문제 좀 심각한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좀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좀 만나볼까요? 수치스러워서 못 버티겠다. 누굴까요? 충북 괴산군청 신입공무원이 출근 2달 만에 숨지는 사건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면서
주변인들에게 못 버티겠다라는 말을 좀 자주 했다는데요, 변호사님. 예, 충북 괴산군청에 재직하고 있던 예. 부급 공무원 최 씨는 예. 재직한 지 불과 63일째 되는 날 아이고. 자신의 혼자 살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은 얼른 유품을 확인을 했죠. 유품을 예. 확인하던 중에 예. 숨진 최 씨의 휴대전화에 통화 녹음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예. 해당 통화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숨진 최 씨는 친구에게 자신의 일하는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냐면 예. 예. 임용 첫날 출근했더니 컴퓨터와 책상이 없었다. 컴퓨터와 책상을 구별해서 왔더니 이제까지 뭐 했냐라는 상사의 질타가 있었고 예. 또한 법령을 읽지 않았다거나 업무 파악이 덜 됐다거나 이런 일로 자주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최 씨의 추가적인 통화 녹음에 의하면 어쩌다 한번 혼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혼이 나고 심지어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이러한 최 씨는 본인의 인터넷에서 자살이나 공무원 시보가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공무원은 면직이 어떨 때 되지라는 등등의 내용을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최 씨는 친구에게 상사가 너무 혼을 내자 주변에서 한 달도 안 된 애한테 너무 혼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리는 게 있었고 그러자 상사는 당당하게 한 달씩이나 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군수가 옆에 있는데도 꾸지람을 듣는 상황에서 당황했던 참모진이 주의를 주는 사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힘들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을 텐데 이거는 한 달. 네. 주변인들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고인이 좀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던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직장 상사의 입장도 좀 알려진 게 있을까요? 예, 상사의 입장은 정면 부인, 전면 반박입니다. 상사는 자신은 과도한 업무를 해당 최 씨에게 준 적이 없다. 다른 부하 직원과 동등하게 대했을 뿐이다. 그리고 비속어 사용한 바 없고 네. 초과 근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재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여 전면 부인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가 처음에는 당연히 낯설고 그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한데 한 달씩이나 됐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자기만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강압적으로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괴산군이 소속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감사에 좀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좀 받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변호사님? 괴산군의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는데 네. 결과적으로 조사했더니 네. 상사의 갑질 의혹이나 업무 네. 떠넘기기 네. 혹은 부서 내 집단 괴롭힘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해자로 네. 지목된 그 상사인 당사자는 모든 의혹에 관하여 억울해하고 있다, 즉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여 조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사실은 좀 뭐 너무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왜 그럼 죽었을까요? 그분이 나약해서 죽은 건가요?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조직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냥 덮고 넘어가는 이런 형태, 이게 덮는 건지 진짜 사실관계 파악된 건지 뭐 수사라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실체 진실을 좀 발견하는데 노력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생생 코멘트 좀 넘어가 볼까요? 10년째 진실이 안 밝혀져. 방금 또 억울한 사건을 얘기하고 왔는데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벌써 10년입니다, 변호사님. 유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다시 한번 진상규명, 국가의 책임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예. 이미 명칭 많이 아실 겁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 측은 최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고요. 아직까지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책임자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책임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고 최근에 발생되었던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도 사회적 재난과 참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실을 갖고 책임을 묻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고 나고 아무튼 진상규명, 조사 등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시는 어떤 시민분들도 좀 계실 거거든요. 근데 유족들은 아직 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예, 언론에 이미 많이 노출되었던 네. 김종기 공동상임위원장은 네. 그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조사해서 나온 게 없는데 무엇을 더 밝히느냐라고 묻는다. 분명히 그거 인정한다. 그런데 여러 차례의 특조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는 아니었다라고 답변했고요. 만약 성역 없는 조사였다. 그리고 문서를 다 열람하게 해준다. 조사를 꼼꼼히 다 했다면 모든 조사의 결과를 수용할 의견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책임 인정이나 공식 사과, 독립조사 등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네. 밝혔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2년에 사참위, 즉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이 권고사항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 사찰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중대재난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라는 등등의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이러한 권고사항도 권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좀 전 국민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험하게 자녀를 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아직도 진실규명을 외쳐야 한다는 사실이 좀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결국은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원인을 한 가지로 규명짓지 못하고 다양한 가능성만을 담을 뿐이었던 것이죠. 이런 점 본다면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전 국민은 다소의 피로감도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 많은 역사 사건이 30년, 40년이 지나 다시 재심이 개시되는 걸 보면 마냥 묻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을 제가 손을 들긴 어렵고요. 중요한 조사를 끌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계속 다투어 나가실 의향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법률적 투쟁도 좀 진행해야 될 거라고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좀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 해석이나 정치적인 어떤 공세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하셔서 국가나 사회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진실되게 조사해서 유가족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오타니 통역사 불법 도박 파문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간판 스타죠.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전담 통역사 미자라 이페이의 도박 절도 혐의 관련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자 오타니 선수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야구 메이저리그는 좀 몰라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선수입니다. 오타니 선수 그만큼 슈퍼스타인데요. 전담 통역사 불법 도박 스캔들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미국 LA 타임스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통역사가 불법 도박을 벌이다 오타니의 자금에까지 손을 대는 바람에 해고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타니 측 대변인은 통역사 미자라 이페이가 불법 도박을 하려고 선수의 자금에 손을 댔고 이 피해 금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매체는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 중인 불법 스포츠 도박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타니 선수의 계좌로부터 수백만 달러가 이체된 내역을 확인했고요. 그것이 결국 절도의 피해자로 드러났음을 보도했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변호인단은
결국 미즈하라 통역사를 절도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넘겼고요. 다저스 구단 측도 미즈하라를 해고하였습니다. 근데 미즈하라는 해고 당시에도 우리나라 서울 고척돔에서 개막전 경기에 참석한 오타니 선수의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오타니 선수도 생소하시고 미즈하라 통역사도 생소하신 분 있으실 터인데요. 오타니 선수는 간판 스타죠. 그리고 최근에 결혼 발표까지 하면서 네. 더욱더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 통역사와 선수는 2013년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니혼엔 파이터스에 입단하면서 서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미즈하라 선수는 미즈하라 통역사는 2018년 오타니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단순히 통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서 역할, 매니저 역할 등등까지 모두 도맡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오타니는 몰랐던 것처럼 이 어떤 도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 통역사가 인터뷰에서 오타니가 돈을 갚아줬다라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포커스가 오타니에게 집중됐어요. 그러면 오타니가 통역사가 도박하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통역사가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건 좀 무슨 얘기죠? 예, 사태의 전말을 좀 예, 예. 봐야죠. 당초에는 그 거금의 규모를 선수가 예, 예. 대신 갚아준 선행에 대해서 다들 충격이었는데 네. 하루하루 지나면서 얘기가 좀 달라지고 네. 있습니다. ESPN과 야후스포츠 등이 이번 사태의 전말을 밝힌 바에 따르면 당초 1월 미 연방수사당국이 불법 도박업자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타니 선수의 계좌로부터 50만 달러, 약 6억 7천만 원 정도의 네. 도박 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발견되었죠. 네. 이 정보를 입수했던 ESPN 측은 오타니 홍보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냐? 맞다. 그리고 홍보 담당자가 밝히기를 최대 송금 한도액인 50만 달러를 수차례에 걸쳐서 보낸 것이고 빚 대신 갚아준 것이 맞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ESPN은 통역사 미즈하라에게도 확인했습니다. 미즈하라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타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내 빚을 도박 빚을 대신 갚아줬다. 그리고 미즈하라의 빚은 61억 원이었다. 그 돈을 8 내지 9회에 걸쳐 나누어 변제해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때 선행인가 아닌가 발칵 뒤집어졌고 이러한 사태를 파악한 오타니는 하루 지나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즈하라가 거짓말한다. 나는 오타니의 도박빚 문제 몰랐다. 그리고 오타니 선수가 미즈하라를 통해서 답을 전하는 과정에서 통역사가 거짓, 가짜 뉴스를 흘린 것이다 라고 정면 반박하게 된 거죠. 오타니 측 변호인은 다시 한번 밝히지만 오타니는 절도 피해자란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지 도박 사정을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바로 미즈하라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냐라고 물었더니 미즈하라는 바로 진술을 번복해버립니다. 사실 오타니는 나의 도박 사정을 몰랐다라고 진술을 번복해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구단 측은 미즈하라 통역사를 해고하였고요. 네. 미즈하라에게 진술 번복은 무엇이냐, 당신 거짓말한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다,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통역한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타니 측의 설명과 미즈하라 측의 해명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돈 액수가 45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60억 원 정도 좀 돼요. 근데 이 60억 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본인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오타니 계좌에서 빠져나갔는데 이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불과 메이저리거가 아니더라도 불과 우리나라 KBO 선수들을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즉 시즌을 앞둔 때 혹은 시즌에 들어간 때면은 선수는 개인적인 용모를 볼 여유나 시간이 없습니다. 즉 시즌에만 굉장한 집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수의 개인적인 업무는 가족들 혹은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모두 위탁하고 맡기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즈하라가 좀 말을 이렇게 뒤바꾼 거는 아마도 오타니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오타니 선수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미즈하라의 돈을 갚아줬거나 도움을 만약에 줬다면 오타니 선수에게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미즈하라가 계속 진술이 바뀌었죠. 이 상황에서 오타니 선수를 조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정말로 오타니 선수가 철저하게 모르고 있었는지 네. 혹은 불법 도박이라는 네, 사정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네.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죠. 메이저리그 쪽은 불법 도박에 관해 굉장히 엄격한 상황인데요. 왜 네. 그러냐면 1920년대 네,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면 네. 블랙삭스 스캔들 네, 네. 많이들 유명한 네, 네. 스캔들이죠. 해당 스캔들에서 승부 조작 사건이 월드 시리즈에 있었고 이때 이후로 메이저리그는 불법 도박, 특히 스포츠 도박에 관하여는 굉장히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장 낮은 것이 1년 출장 정지라고 네. 하니까요. 따라서 이제 오타니 선수 사건으로 돌아오면 오타니 선수도 만약에 본인이 직접 불법 도박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네. 자신의 통역사의 도박 자금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알고 있었다라면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불가피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역사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 바꾼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년 출정 정지 약간 이렇게 공범으로 보는 형태겠죠. 그렇게 해서 좀 출연 정지가 될 수도 있다. 야, 근데 오타니 선수 어찌됐든 계속 해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즈하라도 계속 말을 바꿔주고는 하고 있는데 새 시즌 시작돼 얼마 전에 고척돔에도 왔습니다만 새 시즌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일은 좀 변호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좀 했어요. 오타니 선수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려면 어떤 부분들이 입증되어야 될까요, 변호사님? 미즈하라 통역사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것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통역사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즉 네. 평소에 통역사가 단순 통역의 업무를 넘어서 개인의 집사와 같은 역할, 즉 계좌이체나 혹은 잦은 심부름이나 이런 걸 다 담당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만약 그런 정도의 업무는 아니었다. 사실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그 정도까지 맡기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 정도 맡기지 않고 단순 통역 업무에 불과했다라고 하면 선수가 과연 출금을 모를 리가 있겠냐. 네. 오타니 선수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번질 것이고요. 네네. 그것이 아니라 미즈하라 통역사가 단순 통역사의 역할을 넘어서 선수의 비서 역할, 가족의 입장까지 되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컨트롤하고 실제 일을 모두 다 집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오타니 선수의 나는 도박 자금인 줄 몰랐다라는 부분의 해명도 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즈하라가 이제 하는 진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미즈하라는 처음에는 대신 갚아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좀 바꿔가지고 오타니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캘리포니아니까요.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서 뭔가 좀 그런 거를 배운 걸까요, 미즈하라가? 예, 사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네네. 이렇게 당초에는 미즈하라 통역사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법에 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네. 섣불리 ESPN에게 알린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죠.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선수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막역한 사이에서 도와준 것이다. 선수가 나에 대해서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저 선수의 선행이 참 대단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니 네. 그 즈음에 미국의 주법에 따르면 선수가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였고 이때 네. 바로 말을 바꾼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즉 말씀 주신 것처럼 오타니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역사는 아니다. 진술 번복한다. 모두 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이체한 것이다. 라고 바꾼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죠. 어쨌든 좀 보호하려고 어제 사이는 좋은 것 같습니다. 미즈하라하고 어쨌든 오타니 선수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아직까지는 관계가 좀 좋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 뭐 미즈하라가 느끼기에도 이제 오타니 선수하고는 멀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진실이 좀 밝혀질 수 있을지 뭐 앞으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픽스 좀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또래 여성 살인한 정유정 2심도 무기징역입니다. 과외를 통해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정유정의 경우에는 1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됐죠? 그렇죠? 근데 검찰은 애초에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고 예, 예. 2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네.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했고 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예. 항소가 어떻게 이루어졌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 피고인 정유정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 선고 결과, 무기징역형 선고 결과에 대해서 형이 너무 무겁다 혹은 형이 너무 과경하다라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정은 나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깎아줘라고 해서 항소를 했고 검찰은 사형 구형했는데 무기징역 나왔으니까 너무 가볍게 나왔어. 그러니까 항소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전 국민한테 정말 큰 충격을 줬어요.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당시 사건 경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피고인 정유정 씨는 2023년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 여성의 집을 방문해 흉기로 해당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끔찍하게 유기한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정유정 씨는 당시 피해 여성이 실종된 것처럼 꾸미고자 평소 자신이 산책했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하겠다 결심했습니다. 이에 여행 가방에 사체를 유기하였고요. 저 가방이죠. 맞습니다. 저 가방 안에 사체가 들어있는 상황이었는데 낙동강변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워낙 가방이 무겁겠죠. 사체가 들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가방을 내려달라고 좀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택시 기사가 트렁크에서 여행 가방을 내리던 도중 네. 가방에서 혈흔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하다라고 생각하여 얼른 경찰에 신고한 것이 수사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 아니었으면 진실을 알 수 없었을 수 있어요. 네, 실제로 해당 택시 기사는 신고한 이후에 상당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었다라는 그렇죠. 후일담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밝히기로는 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위해, 즉 수사기관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위하여 실종 처리를 유도했다고 하고요. 또 증거 인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이 피고인 정유정에 관하여 극형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하기 이르렀습니다. 좀 다시 좀 보더라도 좀 생각해도 좀 끔찍한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 판결문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변호사님? 예,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는 피고인 정유정에 관하여 살인, 사체 손괴 등 혐의로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요. 네. 다만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네. 검찰은 사형 구형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과중하다며 항소를 한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해당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네. 일단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씨는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방법의 잔혹성으로 인하여 다른 살해 범죄에 비하여 좀 더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살펴보아하니 분명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이 평탄하지 않았던 부분 참작된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 등이 다 뒤엉켜서 부정적인 감정이 발로가 되어서 이러한 범행에 이르렀던 점, 그것이 결국 비정상적인 욕구까지 더해지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살펴주었고요. 네.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탄하지 못했던 성장 과정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작할 동기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어찌되었던 초범 아니냐,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인다라는 점, 이런 점 감안한다면 사형이라는 형벌로서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영구히 격리로서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충분히 교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하면서 무기징역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형 요소가 어쨌든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부 판결문 중에 사형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좀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현재 그 사형 폐지 국가이지 않습니까?
죄질이 좀 불량해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려면 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일까요? 예, 해당 판결에서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혹한 형벌이기에 극히 예외적으로 형이 행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판결을 보시는 분은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죄질이 잔혹하고 불량해도 사형은 어떨 때 선고되는 것인가 궁금하실 터인데요. 가령 피고인의 직업이나 나이, 교육의 정도, 가족관계, 또 범행 동기, 사전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고 범행 수단과 방법 그리고 결과의 중대성 등등 모든 사정을 골고루 고려한 다음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사형만이 답이다라고 할 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네. 정유정이 2심 선고 앞서서 재판부에 40여 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좀 이런 반성문 제출이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반성문 제출이 많이 되면 피해자분들은 저러한 반성문 제출, 즉 악어의 눈물과도 예. 같은 행동 때문에 예. 양형을 참작받는 게 아니냐, 네. 선처받는 것이 아니냐 많이 네. 두려워들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반성문 제출은 유익한 행위라기보다는 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한 행동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네. 제출하지 않으면 반성이 없네, 양형에서 참작해서 중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네. 되지만 제출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처는 어렵습니다. 합의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얼마 전에 정유정 녹취 파일 좀 공개됐어요. 억지로 반성문을 써야겠다는 말, 또 할아버지를 향해서 압수수색 전에 방 청소를 해놨어야지 라면서 마치 원망하는 말투, 이걸 반성하는 태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예. 피고인 정유정의 녹취 파일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 조사를 거쳤고 해당 예. 증거를 정식으로 제출했는데요. 네. 그 내용이 또 국민적 공분을 네, 살 만한 그렇죠. 내용이었죠. 이 내용은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하면서 솔직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여서 반성문을 적어야겠다. 네. 경찰 압수수색 전에 왜 방을 치워놓지 않았냐라면서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형 무기징역은 자신이 생각하기도 예측이 되니 어떻게 하면 감형이 될지라는 등등의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검찰이 제출한 이유는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점을 반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정유정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죗값을 받고 충분히 반성하고 새 삶을 살겠다라고 변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만 좀 보면은 약간 좀 모순적인 행동들 보이면서 좀 약간 뭐 소시오패스, 아니면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만약에 반성했다라고 해가지고 양형 고려가 된다, 이런 부분 좀 납득하기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려우실 것 같고, 1심 이후에 약간 심신미약 주장했다라고 좀 하는데요. 조두순 사건 이후에 심신미약이 좀 한동안 우리 사회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젠 심신미약이라고 무조건 감형은 좀 어렵죠, 변호사님. 예,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보호관찰소 등등의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즉 범행 당시에 실제로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라는 의견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보호관찰소의 의견만으로 판사는 귀속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의견에 의하여 판사는 나름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재판부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2018년부터는 심신미약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감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으로서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죠. 정유정 씨 사건에서 정유정 씨는 1심에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었다라고 하여 감형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 2심에 이르러서는 1심에서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고 2심에서는 단순 감형에 읍소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에 약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고,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추세이지만요, 여전히 사형 집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형제 폐지 국가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의
강력범죄율 등을 좀 따져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좀 미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를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예. 강력범죄율하고. 대표적인 국가가 앞선 국가로 미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연방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형제를 시행하는 주도 있고 예. 시행하지 않는 주도 네.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주 사이에 예. 강력범죄율을 비교해 보면 사형제도의 실효성을 알 수 있겠지 그렇죠. 않냐.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만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차이가 합니다. 없었다. 예. 예. 그리고 중국은 아주 엄격한 사형의 집행 국가이죠. 그렇죠, 그런 중국. 반면 예. 유럽 국가는 대부분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사형제를 폐지한 유럽 국가가 강력범죄율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 결과는 반대죠. 중국이 유럽에 비해서 강력범죄율이 훨씬 높은 편이죠. 결과가 이렇다면 사형제도의 실효성이 있느냐, 범죄 억제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인데요. 네. 여전히 의견은 팽팽합니다. 네. 사형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들은 네. 범죄자들에게 미치는 위하적 효과가 크지 않냐. 그리고 네네. 살인 범죄자 피해자 유족들을 대신해서 국가라도 나서서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을 하여야 네. 된다라는 의견인 거고요. 네네. 특히 작년 11월에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예. 법무부 장관이 사형시설을 전부 재정비하라는 지시가 있고 나서 네네.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굉장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되는 사형 선고받았던 유영철 연쇄살인범은 그 전까지만 해도 어차피 사형 집행될 사람인데라고 하면서 네. 교도소에서 굉장한 네네. 교도관들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의 그러한 지시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모범수가 됐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좀 됐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어쨌든 뭐 쏘아 올렸습니다만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좀 가석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좀 도입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상 사형제가 네. 폐지되고 나니 그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어떠냐라는 게 거론되고 있는데 네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네. 가석방 자체는 법무부의 재량이다. 판사의 판결 선고가 아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네네. 비판론도 팽팽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좀 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뭐 이런 것도 어쨌든 사형제가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기반해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픽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 엄마를 살해한 10대 아들입니다.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서 살해를 하고 또 여기서 나오네요.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사건 경위부터 볼게요. 단지 본인을 꾸중했다고 10대 어머니를 살해한 건가요? 예, 해당 소년은 네. 2023년으로 돌아갑니다. 네네. 추석 때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네. 자신을 야단치던 어머니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네.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해당 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자 어머니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것이 당연한데 왜 그러냐? 라면서 야단을 맞았고 네네. 이 어머님의 야단을 듣고는 격분하여서 살해의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범행이 발생한 지 1시간 10분 만에 네. 인근 아파트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안입니다. 어머니가 뭐 그렇게 잘못한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명절이라서 시끄러운 게 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 소년 가정폭력과 심신미약을 좀 주장을 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우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네,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이라는 자격으로 참여하는 제도인데요. 배심원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이 되고요.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나 직업 등등의 제외 사유, 재척 사유, 면제 사유가 없는 이상 어느 국민이든 차별 없이 선정될 수 있고 선정된 이후에 가기 싫다 하여 가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원래 판사 되고 싶었는데 배심원 선정돼서 내가 유무죄 판단해야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배심원들은 형사재판에 참여하여서 유죄 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좀 미국과는 좀 다르게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좀 판결을 내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그렇죠,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네.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 무죄 판결을 판사가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네네. 바로 미국의 네. 전통적인 배심원 제도이죠. 그렇죠. 네. 이러한 미국 제도와는 다르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는 배심원은 유무죄 판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기는 합니다만 해당 의견은 권고의 효력이 있을 뿐이지 판사를 구속하는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라고 합니다. 즉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의 의견과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조금 더 제약을 주기 위해서 만약 배심원들의 판결과 의견과 다른 내용을 판사가 판단한다면 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 판사가 이유를 분명히 판결문에 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좀 어찌됐든 20대 소년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면 좀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신청한 이유하고 배심원단 의견 좀 궁금합니다. 전부 징역 20년 결정한 건가요? 예, 우선 이 10대 소년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성범죄 가해자이거나 그렇죠. 혹은 중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해야 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처의 요인이 된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범행 동기와 혹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해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좀 참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선처를 기대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본건에서도 10대 소년이 그러한 감형의 효과를 노려서 신청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대 소년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보면 배심원 수는 총 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에 대해서 만장일치. 예, 맞습니다. 만장일치로 유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만은 양형에 관하여는 한 명의 배심원은 장단기형으로 내렸죠. 즉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된다. 의견 내렸고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으로부터 징역 20년에 이르는 의견까지 쭉 다양하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10대니까 장기하고 단기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재판부 선고 결과는 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그러한 양형 의견에도 불구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심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요. 재판부가 제시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죠. 피해자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인 A군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중한 아내를 잃은 아버지의 입장도 있고 어머니를 잃은 동생의 입장도 있지 않느냐. 특히 피고인의 여동생은 보호시설에 맡겨지는 등 가정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고인인 해당 소년은 아무런 반성과 참회를 거치고 있지 않아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여서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0년의 중형의 선고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보면 배심원의 의견을 좀 최대한 존중해서 형을 정한 것 같습니다. 좀 인상적인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동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판결이 법관 구속하지 않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많이 고려해서 법관들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의 어쨌든 배심원 그런 어떤 참여재판을 따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어쨌든 생생법률쇼 어느새 또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